지금부터는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한테 엑셀로 된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를 준 다음에 작성하게 합니다. 작성하게 한 다음에 그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를 다시 회수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F3 엑셀이라는 거 있는데, 여기서 엑셀 블록이 해서 엑셀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간다. 물론 자동이지만 컴퓨터는 다 하셔야죠, 그죠? 그 사항이 맞는지 틀리는지 등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적 공제, 그다음에 각종 소득 공제 항목, 그다음에 특별 공제 이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밖에 공제, 세액 공제 이런 건 뭐 나중에 연말정산 통해서 이제 나온 거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 연금, 그다음에 청약저축 등에 해당되는 주택 마련 관련된 사항, 그다음에 장기 주식형 저축 이런 것들이 이제 체킹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정산 추가 전략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엑셀을 가지고 사원으로부터 회수한 엑셀을 가지고 블록이 통해서 한다는 거 정도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이것도 이제 사원이 작성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국세청 자료, 아까 그 소득공제 신고 신청서도 똑같지만 국세청 자료를 참조해서 이제 국세청과 아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넣으시면 되겠다는 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는 전자신고 대상은 아니에요. 전자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정확히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신용카드든지 현금 영수증인지 학원 비치로 납부액, 직불 또는 선불카드인지 또는 체크카드 건지, 전통시장분 사용분인지. 전통시장 사용분은 2012년 기속금에 처음 들어갔다 그랬죠. 100만원 한도 더 추가 인정되고 30% 공제 적용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이번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은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이제 계산돼서 나오니까 일단 초기에는 입력 안 해도 하겠어요. 나중에 이제 공제금액이 반영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가 작성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이제 작성되는데, 의료비 공제 금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죠. 제출합니다. 그것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면 기타 부분 등등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국세청장으로부터 받은 거는 사업자 번호별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검토해서 한 줄에 기재할 수 있고, 기타 사항은 개별적으로 이제 사업자 번호별로 다 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사업자 번호별로 해서 다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이제 전자신고 대상이니까 정확히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누가 사용했는지, 누가 썼는지 잘 파악해서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작성되면 이제 기부금 명세서입니다. 기부금은 1원이라도 있으면 기부금 명세서 작성합니다. 2월 환급액 있더라도 작성을 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작성을 하는데, 기부금은 법정,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조합 출연 기부금, 그 다음에 정규단체 외 정규단체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정확히 기재를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공제액이 꽤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기부금 공제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이 지출한 거 인정 안 되는데, 즉 본인이 지출한 것만 인정됐었는데, 바뀐 규정은 직계 존비속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등이 형제자 포함한 부양가족이 입력한 지출한 기부금도 이제 공제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제 기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기대를 해 주셔야 되니까 잘 기대를 해 주시고,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하고 우리 사주조합 출연 기부금은 본인 것만 기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하고 정치자금 기부금 있죠, 그죠? 정치자금 이거 해당되는 거는 본인이 지출한 것만 10만 원은 세액공제, 그 외의 거는 이제 기부금으로 공제 가능하죠, 그죠? 이제 본인 것만 인정되는 거니까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액 있을 때는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고, 2월액 계산할 때는 바뀌었다 그랬죠? 옛날에 법정이 1년간 2월 공제됐는데 지금은 3년간, 지정은 5년간. 그것도 규정을 명확히 해서 미공제한 거, 2월 공제 안 한 한도 초과액을 조정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월 금액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기부금 공제까지 보았으면 이제 우리 기부금 공제까지 봤으면 이제 그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가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가서 추가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도 똑같지만 코드 도움 통해서 아니면 전체 사원 블록을 통해서 계속 근로자를 불러온 다음에 그 사원이 맞는지 보셔야 돼요. 그 사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 그게 파악되면 두 번째 이제 기속 기간이 맞는지 봐야 돼요. 정산을 2월에서 2월로 돼 있는지. 지금은 2월에 정산을 한 다음에 3월 10일까지 신고하죠.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11일까지 이제 신고 납부하는데, 2월까지 미지급된 거라면 의제가 적용돼서 무조건 2월 달에 정산이 된 걸로, 즉 지급이 된 걸로 봐서 무조건 정산을 합니다. 즉 연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정산 연월은 2월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속 보시는데, 기속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영수일자 당연히 지급한 날짜에 영수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2013년 2월 28일이 맞겠죠. 지급을 했으면 영수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본사항 봤으면, 확인했으면 소득 명세부터 봅니다. 소득 명세. 이 소득 명세는 납세조합이나 종전 근무지, 즉 당해연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종전 근무지 또는 납세조합 원천지급 항목이 있으면 그것들을 소득 명세에서 입력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특이사항은 다른 거는 뭐 다 보고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하단에 있는 이 사항입니다. 소득세인데, 소득세 이 부분을 정확히 이제 넣으셔야 되는데, 소득세를 넣을 때는 차각감 소득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결정세액을 넣으신다는 거. 결정세액을 넣어주는 거니까 주의해야 돼.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납세조합 원천지수세액이 있으면 납세조합 세액공제가 10% 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 납세조합 세액공제 10% 이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10% 발급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시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부양가족 소득공제 입력 탭을 가서 부양가족에 대한 각종 공제 항목을 넣습니다. 우리가 소득공제 명세, 소득공제 신청서에서 각가지 사항을 넣었어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거 받지 않은 기타 사항 해서 넣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항하고 대조를 하면서 입력하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입력도 가능하니까 그것들 이제 반응을 시켜줄 수 있어야 돼요. 거기 보시고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체킹할 때 주의할 거는 각 부양가족별로 항목을 나눠서 정확히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각 부양가족별로 넣어야 돼요. 이 하단 각 부양가족별로 명세를 정확히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건지 아니면 못 받은 건지 직접 넣은 건지 해서 쭉 입력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각 부양가족별로 본인 거 포함해서 쭉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양가족 소득공제 입력이 끝나면 연금저축 등 탭에서 이제 연금하고 저축에 대한 내용을 넣는데 첫 번째 이제 항목이 퇴직연금 공제입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더불어서 400만원 한도로 400만원 한도로 이제 공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확히 넣어줘야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 연말정산 입력에서 이걸 넣는 게 아니라 연금 및 저축란에서 넣는다는 것도 이제 중요한 항목입니다. 꼭 보셔야 돼요. 연금, 저축, 퇴직연금 등을 여기서 넣고 넘어간다. 여기서는 이제 퇴직연금하고 과학기술인 공제에 해당되는 연금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금저축 공제인데 여기서 연금에서 중요한 거는 본인 명의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입력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연금을 이제 입력할 때는 본인 명의, 다른 거는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닌 것도 공제가 가능한데 특히 연금에 해당되는 거는 본인 명의에 해당되는 것만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거가 정확히 이제 파악이 됐는지 보신 다음에 본인 것만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개인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하고 연금저축 등 이런 것도 이제 기간을 잘 따져야 돼요. 개인연금은 연도 다 있죠, 그죠?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등 해서 연도 다 따지는 거니까 연도 따져서 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마련저축공제 크게 보기 위해서 이제 넣으시는데 주택마련저축공제 이 부분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등입니다. 여기서 주택마련저축은 세대 주일 때 이제 가능하니까 외국인이 체킹되면 주택마련저축 공제 등은 받을 수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만 유의하시면서 보시는데 옛날에 3천만원 이하 급여에서 5천만원 이하 급여로 바뀌었고 단독 세대주일 때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념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 주식형 저축해서 이제 이것도 있으면 정확히 넣으시면 되겠다는 거. 이렇게 이제 연금 및 저축 등을 넣었으면 연말정산 입력으로 가서 이제 내용을 취합합니다. 내용이 정확히 왔는지 이제 보는데 해줘야 될 거는 블록입니다. 블록에서 입력하는 거를 정확히 불러오는지 보셔야 돼요. 정확히 불러오는지 보셔야 되는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이런 거를 이제 정확히 불러오고 아니면 근로공제 신고서에서 불러오고 싶으면 이제 신청서 전체 내용 이제 불러오고 싶으면 Shift F2 눌러서 불러오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내용 파악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내용이 이제 반영되는데 반영 전에는 양자 간의 차이가 있을 거니까 여기에 빨간색으로 차이가 난다고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간색이 나타나는 거는 차이가 있는 거니까 꼭 체킹을
확인을 한 다음에 틀린지 맞는지 정확히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21번 총급여부터 봅니다. 총급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내용이 어떤 급여가 오는지 정확히 보시는데, 여기서는 제출 비과세 뿐만 아니라 비제출 비과세도 포함한 총급여가 따라오네요. 그리고 정확히 체킹하셔야 돼요. 받은 건 전체 다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행사항 신고서에는 그죠? 죄송합니다. 여기에 총급여는 미제출 비과세를 뺀 그 금액이 이제 따라온다. 이행사항 신고서하고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32번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그 금액이 이제 위자료입력에 입력된 게 있으면 따라오는데, 징수부 출력하셔가지고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 근로기간 중에 지역 의료보험료 납부한 거 있으면 지역 의료보험료도 지역 연금보험료도 공제 가능하니까 그것도 이제 넣어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한 건만 인정하니까 그거를 정확히 따주셔야 돼요.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것만 하는 거니까 정확히 보셔야 돼요.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근로 기간 중에 제출한 것만 인정되는 게 이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이런 것 등이 이제 근로 제공 기간 중에 지출한 것만 인정이 되죠, 그죠? 잘 보시고, 제한이 없는 거는 기부금 공제라든지, 연금, 투자조합, 이런 것 등이 이제 근로 제공 기간이 아니더라도 당해년도에 지출한 거면 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특히 기부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봤으면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보험료는 첫 번째가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되죠. 지역 건강보험료 있으면 그것도 공제되는 거니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일정 금액 장기요양보험료로 공제되죠. 그것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료 전액.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인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납입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환급되는 게 보장성 이렇게 하는데, 넘는다 그러면 이제 저축이 돼서 이자가 붙은 저축성 보험이 되겠죠, 그죠? 보장성 보험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는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거는 위에 보장성 보험과 별개로 100만원 추가적으로 한도 더 적용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그래서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 둘 다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장애인 전용으로 적용하는 게 낫겠죠, 그죠? 추가적으로 인정하니까 주의하시고, 보험료 보시는데, 이 보험료 할 때는 이제 주의해야 돼요. 보험료를 내가 지출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누구든, 피보험자가 누구든,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겠죠.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내가 지출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제 가능한 거니까 꼭 그거를 체킹하셔서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정확히 체킹돼야 이제 불리기 없어요. 본인이 계약자고 지출자, 즉 계약자, 계약자 즉 자기가 지출하고
배우자가 피보험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지출했으니까 본인이 공제하듯이, 즉 피보험자가 누구든 또는 수익자가 누구든 본인이 계약해서 지출했다 그러면 본인이 공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공제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아픈 거니까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제가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공제가 인정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 제한, 소득 금액 제한 없이 없이 전액 공제되는 거랑 일정 한도로 공제되는 거랑 나눠서 이제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의료비. 여기서 의료비에서 이제 전액 공제 의료비가 있다는데, 전액 공제 의료비는 이렇습니다. 전액 공제 의료비는 본인이 이제 아파서 치료를 받은 경우, 당연히 이제 근로 제공해야 되니까 본인이 아프면 안 되죠. 그래서 본인 거 전액. 그 다음에 65세 이상 경로우대 의료비. 아까 말씀드렸죠.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는 65세 이상일 때 경로우대 의료비로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차이점 구분하셔야 돼요. 경로우대 의료비는 65세 이상 아픈 거니까 여해가 좀 많이 있어요. 낮게 적용되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의료비도 전액 공제됩니다. 재활 치료. 장애인이 뭐 감기 걸려서 치료한 거는 전액 공제가 아니에요. 재활 치료를 위한 거, 이런 것만 전액 공제되는 거니까 유의하셔야 돼요. 의료비 그 외에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고 언급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제 사례가 많이 있어요. 장남이 이제 부모님 모시고 사는데 장남이 좀 머리가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차남이 수술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누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차남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상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차남이 수술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고 이제 지출 자체도 이제 장난이 안 했기 때문에 장남 입장에서는 이제 공제받을 수 없는 거고, 차남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 부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 가족에 해당되지 않아서 차남도 이제 공제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에서 놓치기 쉬운 게 이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이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관한 겁니다. 건강검진비는 공제 가능해요. 그러나 진단서 발급 비용은 공제가 불가능해요. 간병비라든지 산후조리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제가 불가능해요. 간병비가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의료보험 적용 가능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의료비 공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다든지 외국 의료기관에서 돈 자랑하고 치료하고 왔다든지, 그 다음에 요새 이빨 많이 치료하죠. 이빨 교정 많이 하죠. 그죠? 철사를 많이 물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치열 교정했다든지 이랬을 때도 공제 안 됩니다. 물론 치열 교정할 때 장애가 발생해서 치열 교정했다 그러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철, 틀니를 했다든지, 스케일링 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건 이제 질병 예방 차원이니까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용 목적의 이런 치열 교정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되는 게 이제 나식, 나색 이런 것 공제되고, 나식이 되니까 이제 안경 쓰는 사람들이 좀 반발했죠. 안경 구입비에 50만 원 이거 공제 가능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식, 나색되고 안경은 약간 낮습니다. 50만 원. 그다음에 인공 수정을 해서 불임 수술을 했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다 의료비 공제 가능해요. 그것도 그 체크해서 넘어가셔야 돼요.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성형수술, 미용수술 안 되죠. 일시적으로 인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신용카드, 아니, 양성화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자 해서, 옛날에 일시적으로 성형 미용을 인정했지만 지금은 성형 미용 인정 안 합니다. 보약도 인정 안 합니다. 보약 먹은 거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의료비 공제로 적용이 돼버리면 안 되겠어요. 연말연말 다시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체킹하고 넘어갑니다. 의료비 공제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으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 공제가 중복 공제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의료비, 신용카드 다 공제액만에 넣으시면 뭐라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것들 체킹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비를 넣는데 의료비에서 일반 의료비에서 이제 하나만 더 유의할 게 총 금액의 3%를 초과하는 초과액만이 이제 공제가 된다는 것도 이제 유념해야 될 거예요. 공제 문턱이라고 그러는데 일정 금액은 뭐 부담해야 된다는 공제 문턱에서 총 금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6번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본인 교육비 전액, 그 다음 배우자는 이제 전액이 아니라 이제 초중고에 따라서 나눠서 이제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녀 등 교육비인데 자녀 등 교육비 취약 전 아동에 대한 거 인당 300만원, 그 다음에 초중고 인당 300만원, 대학생 인당 900만원, 인당이에요. 인당 900만원이니까 정확히 체킹을 하십니다. 교육비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건 직계 전비석이 있는데 직계 비속은 가능하지만 직계 전속에 대한 교육비는 불가능합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뭐 동방 A지국이라서 좀 야박하게 말하면 싸가지 없이 윗사람을 교육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직계 전속에 대한 거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하니까 그것만 잘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되겠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본인은 대학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전액 공제가 된다. 대학까지 포함해서 전액. 그리고 교육비 공제는 이제 배움의 길에 있어서는 뭐 나이, 소득 다 안 따지고 배워야 되니까 조건이 이제 있는데 물론 소득 제한은 있어요. 소득 제한은 있는데 나이 제한은 없어요. 배우는 것은 뭐 나이 먹으나 젊으나 다 배워야죠. 그래서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 가능하죠. 그거 따지셔서 해주셔야 돼요. 직계 전속 교육비 공제 안 돼요. 또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이제 틀린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데 취학 중인 자녀에 대한 보수 이제 학원비 취학 전에 대한 자녀 학원비는 이제 당연히 공제가 가능한데 현재 초중고에 다닌대요. 초중고에 다니면 학원비에 대한 공제는 안 돼요. 그거 유념하셔야 돼요. 취학 전 아동도 주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요건이 안 되는 거니까 주 1회 이상 취약 전 아동에 대한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뭐 현장 학습을 간다든지 특별 활동을 한다고 돈을 많이 달라고 하죠.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공제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수업료만 이제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학습지 당연히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게 학자금 지원을 뭐 어디에서 받다 그러면 그거를 판단 잘 하셔야 돼요. 학자금 받았다고 지원받았다고 무조건 공제 안 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제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를 받았다 그러면 공제를 안 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과세가 됐으면 공제, 비과세면 공제 안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교에 대한 것도 이제 최근에는 유의하셔야 되는데, 방과후 학교에 대한 수업료 공제가 가능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자녀가 좀 똑똑해서 수시 입학을 했어요. 8월에 교년에 8월에 수시 입학을 했어요. 8월에 수시 입학해서 입학금을 납입을 했는데 실적으로 이제 입학은 다음 연도에 하죠, 그죠? 다음 연도에 하니까 8월에 납부한 금액은 8월에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 되는 다음 연도에 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유념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똑똑한 사례, 똑똑한 건데, 코스모스 졸업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코스모스 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등록금을 뭐 2월에 납부하고, 9월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해서, 취업을 했네? 잘했죠? 그래서 어려운데, 취업해야죠. 취업을 했는데, 이렇게 취업을 하면, 소득 금액이 있을 거니까 공제 안 되는 걸로 또 오해하시는데, 9월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이때 등록금 납부액, 즉 2월에 납부한 거 자녀 이런 경우 이 등록금 납부액은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전에 지출한, 즉 취업이 발생한 이전 거, 이거는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로 공제 가능하니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국외 유학 갔을 때 지금 조건이 하나 바뀐 게 있다고 그랬죠. 고등학생, 대학생은 국외 유학 자격 요건이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좀 완화됐으니까 국외 유학 조건 따지지 말고 고등학교, 대학생 국외 유학비는 이렇게 이제 공제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외 유학비 등이 있으면 체킹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항목은 다음 시간